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요즘 핫 이슈인 암호화폐, 그 중에서도 대장주인 비트코인에 대해서 비트코인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대략 두 번에 걸쳐서 요점을 정리해 볼 텐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올 3월 달에 실리콘밸리 뱅크 실적이 굉장히 안 좋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고객들이 은행으로 달려가서 돈을 뺐죠. 뱅크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당국은 발빠르게 은행을 폐쇄하고 긴급하게 조치를 취함으로써 지방은행들이 연쇄 도미노 사태로 무너지는 것을 막았죠. 그 과정에서 미국 연준은 216조 원의 사상 최대 유동성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뱅크런에 급한 불을 껐죠. 이 216조 원은 2008년 금융위기 시 대출해준 1110억 달러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죠. 달러로 하면 1648억 달러입니다. 뱅크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긴 하지만 어마어마한 돈을 푼 것은 사실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에 이어서 시그니처 은행도 파산했죠. 이에 연준은 기금을 새로 조성하는 은행 기간 대출 프로그램을 가동시켜서 위기를 발빠르게 진화했습니다. 이 사태를 지켜보던 JP 모건은 미 연준이 새로운 금융안정기금으로 2625조 원의 돈이 필요할 것이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약 2조 달러의 유동성 공급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돈의 액수가 너무 어마어마해서 입이 떡 벌어지죠. 이렇게 금융위기 직전까지 가면서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자 안전자산인 금 가격이 높이 뛰었죠. 그래서 2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뱅크런에 금이 빛나고 있다는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금은 안전자산이니까 은행 위기 때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비트코인 가격까지 같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비트코인과 금의 상관관계가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권위 있는 시티은행 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은 대표적인 위험자산인데 뱅크런 공포 확산과 더불어서 비트코인이 안전자산화되고 있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계속 비슷한 기사들이죠. 금을 투자하는 사람은 비트코인에도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금을 좋아하는데 비트코인을 싫어하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다 라고 하는 제목까지 뽑았죠. 3월 기사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뛰는데 그것은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수요 때문이라는 기사입니다. 즉 3월에 비트코인 가격 랠리는 미국 투자자들 중에서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수요에 의해서 주도된 것 같다는 그런 분석 내용이죠. 3월 21일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 가격이 미국 은행 위기가 불거러진 지난 10일간 40% 상승했다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여러 나라 중에서 미국이 비트코인 가격을 올리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일찍이 2020년 2월에 시카고 선물 거래소 그룹 대표 테드 버리는 비트코인이 금과 같은 안전자산이라는 당시로서는 정말로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발언을 했죠.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 시카고 선물 거래소 그룹 대표가 이분이죠.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지방은행 위기설이 불거러지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 의해서 금값이 뛰고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도 같이 뛰고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안전자산 취급을 받고 있다는 그런 기사를 앞에서 많이 제가 소개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분이 벌써 2년 전에 비트코인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발언은 미래를 내다본 해안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물론 비트코인이 정말로 안전자산인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의 저자로 유명한 로버트 키요사키가 8월 22일 날 브릭스 정상회담에서 금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화폐를 공개할 거라고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앞으로 달러는 무너지고 비트코인은 부상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분도 비트코인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2008년 금융위기 때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졌죠. 사람들이 은행 창구로 몰려가서 돈을 인출하려고 줄을 길게 늘어쓰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서프라임 모기지 파산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미국 경제는 엉망이 됐죠. 이렇게 2008년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미국 연준을 비롯해서 각국의 은행들은 금융위기를 맞이해서 엄청나게 화폐를 발행했죠.
이것은 미 연준 자산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미국의 연준 자산이 많다는 뜻은 그만큼 채권을 많이 갖고 있다는 뜻인데, 채권을 많이 가지려면 시장에서 채권을 사와야죠. 시장에서 채권을 사온다는 뜻은 시장에 달러를 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 연준의 자산, 채권 자산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시중에 유동성이 많이 풀렸다는 뜻입니다. 2002년 12월에는 대략 7,200억 달러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많이 올라갔죠. 2012년 약 2.9조 달러의 자산을 갖고 있었고요.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엄청난 돈을 찍어냈죠. 그래서 시장에 많은 유동성이 풀렸습니다. 20년 초반에 4조 달러였던 미 연준의 자산이 여기 23년입니다. 지난 7월 약 8.3조 달러에 근접하는 자산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그래프가 올라간 만큼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렸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세계 3대 중앙은행이 얼마나 돈을 풀었는지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빨간 것은 일본, 파란색은 유럽중앙은행, 그리고 연두색 비슷한 색깔은 미국 연준입니다. 이렇게 3대 중앙은행의 자산 규모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시중에 돈을 많이 풀었다는 뜻입니다. 2003년과 2020년을 비교했을 때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문제는 2020년 이후로 더 많은 돈을 찍어냈다는 것입니다.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분이, 이분은 1976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분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근본 이유는 화폐가 너무 많이 발행되었기 때문이란 뜻이죠. 이분은 한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는 것은 과도한 정부 지출과 화폐 발행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즉, 정부가 재정 적자를 지면서 과도하게 돈을 쓰는 것과 중앙은행이 화폐를 마구 찍어내는 것, 이 두 요인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중앙은행들이 2000년대 이후로, 그리고 특별히 2008년 금융위기 때 본격적으로 많은 돈을 찍어내기 시작했죠. 그 즈음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익명의 사람이 8페이지짜리 전자문서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제목으로 우리말로 하면 신뢰하는 제3자 없이 완전하게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동작하는 새로운 전자화폐 시스템이라고 하는 글을 발표했습니다. 즉, 서버나 중앙기관 없이 탈중화해서 정부나 은행의 개입 없이 사람과 사람끼리 전자화폐를 주고받을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의 글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비트코인이 세상에 나오게 된 첫 출발이었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누구인지 모릅니다. 익명의 어떤 사람인데요. 그는 아래와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존 통화의 근본적인 문제는 시스템이 돌아가게 하는데 신뢰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즉, 정부나 은행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국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명목 화폐 역사에서는 그러한 신뢰가 무너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국가도 망하기도 하고요. 은행도 파산을 하죠. 은행은 지불 준비금도 거의 남겨두지 않은 채로 신용 버블 속에서 대출을 남발합니다. 위기이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고는 하지만 2008년에도 그랬고 2020년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우리는 은행에 개인정보를 맡겨야 하고 은행 계좌가 개인정보를 도용하려는 사람들에게 털리지 않을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은행의 개인정보를 주지 않는 한 우리는 은행에서 거래할 수 없죠. 그리고 내 은행 계좌에 있는 개인정보는 항상 해킹당할 위험이 있죠.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중앙관리형 통화의 인플레이션 리스크에서 탈출하세요. 중앙은행이 계속 돈을 찍어내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달러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없죠. 그런데 사토시 나카모토는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서 사용하면 인플레이션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말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타임지가 발행한 매거진 북의 표지 모델로 사토시 나카모토가 실렸습니다. 누군지 모르니까 이렇게 익명의 처리를 했죠.
자,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튜브 채널 1분 비트코인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원래 출발은 좀 전에도 설명했듯이 정부의 임의적인 화폐 발행에 반발로 시작했습니다. 즉, 이렇게 화폐를 많이 발행하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국가나 정부에 내 개인 정보를 줘야 되고, 국가는 내 거래 내역을 다 알고 있죠. 이러한 국가나 공공은행의 통제, 검열을 거부하면서 개인과 개인끼리 자율적으로 유통되는 화폐를 시민들이 만들어 보자는 이상적인 생각에서 비트코인은 시작했습니다. 개발자로 알려진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의 총 발행량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2100만 개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100만 개까지 발행되고는 더 이상 비트코인은 발행되지 않죠. 개인과 개인끼리 거래하고 국가의 개입이나 공신력 있는 은행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신뢰 확보를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란 쉽게 말하면 이체 내용이 담긴 통장을 이어붙이면 그게 체인이 연결되는 것처럼 되죠. 그리고 그 연결 부분에 도장을 찍는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앞장과 뒷장에 도장이 반반씩 찍히죠. 그리고 이 반반씩의 도장이 앞부분과 잘 맞으면 이어진 뒷부분의 통장이 진본인 것으로 확인되게 됩니다. 이렇게 체인 구조로 연결된 통장 내역을, 그리고 이 내역은 블록에 저장된다고 해서 블록체인이라고 말합니다.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에 퍼뜨립니다. 그러면 같은 블록체인이 전 세계의 컴퓨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풀 노드에 복사됩니다. 원장이 은행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용자들에게 복사되어서 분산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분산 원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수천만, 수억의 사람들이 같은 원장을 갖고 있으면 이것을 동시에 조작하기 거의 불가능해지죠. 그래서 신뢰가 확보되는 것입니다. 채굴이라는 단어도 알아야 되는데요. 채굴이란 것은 이전 블록과 이어지는 다음 블록을 찾는 선착순 경쟁입니다. 블록이 계속 연결돼야 되죠. 그리고 거래가 일어나면 지금까지 연결된 블록 외에 개별적인 블록에 그 거래 내용이 기록됩니다. 그러면 100번째 블록까지가 체인으로 연결됐으면 이제 101번째 블록이 100번째 블록 다음으로 체인처럼 연결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100번째 블록 다음에 101번째 블록을 가장 빨리 찾아주는 것을 채굴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체인이 영원히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한수의 통장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통장들이 순서대로 계속 이어져야 되죠. 그래서 보상을 걸고 선착순 경쟁을 시켜서 그 다음 통장을 빨리 찾아서 이어지도록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채굴입니다. 보상은 비트코인으로 줍니다. 체인으로 연결된 마지막 통장에 도장을 반만 찍어 놓고, 그러니까 100번째 통장에 도장을 반을 찍고요. 그 다음에 이 도장에 맞는 아직 연결되지 않은 나머지 통장을 빨리 찾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1번째 블록에 반쪽짜리 도장이 찍힌 것을 누가 빨리 찾는가 경쟁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찾은 사람에게 비트코인 보상을 주는 것입니다. 마치 어디 묻혀 있을지 모르는 금을 캐기 위해서 열심히 땅을 파는 채굴 행위와 비슷해서 채굴이란 말, 마이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노드란 말이 나왔죠. 노드에는 풀노드와 채굴노드와 SPV 노드가 있습니다. 이 개념도 잠시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드란 거래 내역이 담긴 블록체인이 복사되어서 전 세계 사용자 컴퓨터에 퍼져 있는 것이라고 일단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블록체인 전체를 저장하고 있는 각각의 컴퓨터가 풀노드인 셈입니다. 비트코인 코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실행하면 풀노드가 되고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까지 거래 내역이 담긴 비트코인 체인 장부가 있는 셈입니다. 이 풀노드는 거래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다른 노드들에게 실시간으로 블록을 계속 전파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 채굴노드가 있죠. 채굴노드는 자급증명을 통해서 블록을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받으려고 하는 컴퓨터를 일컫는 말입니다. 채굴노드는 그래서 보상을 노리면서 이 경쟁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컴퓨터를 채굴노드라고 합니다. SPV 노드는 모든 거래 내역을 갖고 있지 않지만 자기 개인 지갑으로 비트코인 거래를 할 수 있는 개인들, 그 개인의 노드를 SPV 노드라고 합니다.
최근 노드들이 만들어낸 블록을 풀 노드들이 검증하고 이어붙이며 은행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일반인들 SPV 노드는 비트코인을 주고받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기본 개념들이 사토시가 2008년 10월 온라인에 올린 비트코인 P2P 전자화폐 시스템이라는 논문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P2P라는 것은 피어 투 피어의 약자죠. 동등 계층 간의 네트워크를 의미하고요. 연결된 각각의 컴퓨터가 서버이자 손님, 클라이언트 역할을 하면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입니다. 기존에 중앙 컴퓨터가 있고 중앙 컴퓨터가 각 고객에게 응대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서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중앙이 아예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장이 모든 컴퓨터에 다 기록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동시에 위변조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한 안전하죠. 일정 시간 동안 확정된 거래 내용을 블록에 담아서 네트워크상의 모든 참여자들에게 전송합니다. 일정 시간이라는 게 10분 단위입니다. 그리고 10분이 지나면 추가 정보가 기록된 블록이 또 지금까지 만들어진 기존 블록체인에 연결됩니다. 거래 기록을 저장한 장부에 해당되는 이 블록체인이 공개되고 풀 노드에 분산 저장되기 때문에 위변조가 불가능합니다. 이 시스템에는 중앙 서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등 계층 간의 네트워크, 그것을 피어 투 피어, P2P라고 하죠. 제3자의 보증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자나 주인이 없죠. 누구나 이 시스템에 참여해서 비트코인을 채굴하면 사용할 수 있고 당사자 간 직거래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거의 들지 않습니다. 은행을 통하면 중개 수수료가 붙죠. 그리고 다른 나라로 송금하려면 시간이 며칠이나 걸리죠. 그런데 비트코인은 인터넷을 통해서 거래하기 때문에 빛의 속도로 돈이 개인과 개인 사이에 오고 가죠. 블록체인 기술에 의한 비트코인의 가치가 점점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처음 나왔을 때 0.00000 몇 달러였던 것이 지금은 한 개당 3만 달러까지 올라갔죠. 2015년 5월 기사입니다. 일찍이 골드만삭스도 개당 1200달러까지 올라갔던 비트코인 가격이 225달러까지 하락하자 5천만 달러를 투자해서 비트코인을 샀죠. 최근 들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월가의 태도가 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만 해도 비트코인을 완전히 사갈시하면서 무시했죠. 모건 스탠리는 미국 투자은행 최초로 비트코인 펀드를 21년 3월에 출시했습니다. 골드만삭스도 21년 5월 초 비트코인 연동형 파생 상품 2종을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JP 모건도 21년 여름 고객 자산가를 위한 비트코인 펀드를 출시했습니다. JP 모건의 회장 제이미 다이아몬드는 과거에 비트코인은 사기라고 단언했던 분이십니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릿지워터의 CEO 레이 달리오도 21년 5월 24일자 비즈니스 인사이더 인터뷰에서 채권보다는 비트코인을 좀 소유해야겠다는 자기 속내를 밝혔습니다. 계속 21년 기사인데요. 여러 투자은행이나 투자회사들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비자, 마스터카드, 페이팔, 페이스북 등등 돈을 다루는 쟁쟁한 기업들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벌써 2년 전 기사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는 탈중앙화 그리고 탈국가화 그리고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저항의 의미로 출발했습니다. 처음에는 비주류, 심지어 마약하는 사람들이 뒷거래용으로 이 비트코인을 사용했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나 정부의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죠. 그런데 최근에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CBDC가 도입되려는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자산이 실명화되고 거래가 완전히 오픈되죠. 투명화됩니다. 지하 경제가 현재 GDP의 약 20% 정도 규모라고 하는데 여기에 노출되기 싫어하는 그런 돈들이 있죠. 이 돈들의 일부가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도입이 확정되면 될수록 일부는 비트코인으로 올 것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투자은행들,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페이팔 등등도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쪽 사업에 속속 뛰어들고 있습니다.
21년 2월 달에 테슬라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비트코인 15억 달러어치를 샀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암호화폐, 특별히 대장주 비트코인이 자산으로 인정받기 시작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페이팔, 비자카드 등등이 비트코인 또는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 뛰어들고 있죠. 정부는 기본적으로 암호화폐가 통화 취급받는 것을 반대하죠. 왜냐하면 정부 통화의 위상이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쉽사리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풀려고 하지 않겠죠. 그리고 암호화폐는 투기 세력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매우 심하죠.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는 개인, 투자가, 그리고 국가, 정부, 사회가 이를 어느 정도까지 투자 자산으로 받아들일지, 그리고 탈중앙화된 대체 자산 화폐로 수용할지 그 여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추세는 점점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를 자산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고점에서 80% 이상 하락한 사례가 4번이나 있습니다. 2010년 9월에서 10월까지 94%가 하락했습니다. 94%가 하락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하죠. 11년 6월부터 11월까지 또 94%가 하락했고요. 13년 11월에서 15년 1월까지 불과 한 달 반밖에 안 되죠. 그 기간 중에 85% 떨어졌습니다. 17년 12월에서 18년 12월 이때는 1년이네요. 1년 동안 84%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고 또 굉장히 많이 상승하기도 하는 급등락을 반복하는 변동성이 심한 것이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 이 정도면 다른 잡코인, 알트코인이라 그러죠. 말할 필요도 없죠. 이 정도로 비트코인 첫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고른 말씀은 시편 103편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여기 긍휼히 여긴다는 말이 나옵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히브리어로 라헴이라고 하는데 같은 어원인 레헴은 자궁 또는 감정이나 공감의 능력을 발휘하는 일종의 우리 몸속에 있는 내장 기관을 말합니다. 그런 기관이 우리 몸속에 있기 때문에 긍휼의 감정을 갖게 된다고 히브리인들은 생각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아이 마음과 생각에 공감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자들에게 여기 경외하는 자를 이라고 나와 있죠. 그런 자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흑으로 사람을 만드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이렇게 되어 있죠. 공용번역에서는 우리의 됨됨이를 안다,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안다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빚어진 그래서 흙일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람이 지나가면 쓰러지고 없어지는 풀과 꽃에 불과한 연약하고 무상한 존재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의미가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꽹오의 두런두런 시청자 여러분,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존재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긍휼을 베푸시는지 이번 한 주 묵상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